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앞서 배웠던 시 감상의 방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품 감상의 실제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시 감상 틀에다가 내용을 집어넣는 방식, 내용과 형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살펴볼 텐데요. 시 감상 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는 크게 내용 요소가 있고 형식 요소가 있어요. 내용은 주제가 되는 거고 형식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화자의 생각인 주제를 어떠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전달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절정입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매운 계절. 이때 맵다라는 건 몹시 호되다, 그죠? 예,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의 현실, 고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북방까지 휩쓸렸습니다. 북방은 어디죠? 수평적 공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방은 수평적 극한의 공간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에 온 거예요. 수평적으로 끝.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곳은요, 하늘도 지쳤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또 다른 극한입니다. 결국 이건 수직적 극한이죠. 당시 우리가 처했던 상황, 이러한 상황을 수평적 극한인 무엇으로? 북방으로. 수직적 극한인 무엇으로? 고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결국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습니다.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민족의 현실, 조국의 어떤 위기적 상황이 되겠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한 발자국 디딜 만한 곳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도의 고난의 어떤 상황,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여기까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모두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 고난의 현실을 얘기했죠. 민족 고난의 현실. 이런 고난의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선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런 고난의 현실을 눈 감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러면은 어떤 고난의 현실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독특한 행동 양식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지금 결국 겨울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극한의 겨울이지만 그것도 뭐다, 여러분? 강철로 된 무지개예요. 강철처럼 단단할지라도 결국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강철이다. 언젠가는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고난의 현실을 얘기했고요. 뒤에서는 희망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정, 결국 넓은 의미의 선경 후정 방식 취했고요. 또 총 8년으로 기, 승, 그리고 전, 마지막 결, 이러매. 그래서 4단 구성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승전에서는 고난의 현실, 뒷붓은 희망의 어떤 미래라고 해서 대립적 내용 전개 방식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용했네요, 그죠? 예. 자, 주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의 미래.
희망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희망의 미래를 선경후정, 그리고 대립적 전개, 앞부분은 고난의 현실, 뒷부분은 희망의 미래니까 대립적 전개죠. 그리고 기승전결식 구성 방식, 그리고 역동적이죠, 여러분. 의지적 내용 전개 방식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264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64의 절정은 상징적, 남성적, 저항적이다. 주제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초월 의지, 이겨내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초월적 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식 구성 방식 취하고 있다. 마지막,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세상에 강철로 된 무지개는 없어요, 그렇죠? 강철로 된 무지개가 없으니까 모순된 표현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즉 고난의 현실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얘기니까 진실이 내포되어 있죠. 겉으로 보기엔 모순되지만 진실을 내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역설이라고 하죠. 따라서 역설법 사용했죠. 그리고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현실 극복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또 절망적 현실에 대한 굳건한 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제목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자화상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외딴 우물입니다. 그 다음 홀로 찾아갑니다. 즉 화자는 뭔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물을 들여다본다? 이때 우물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윤동주의 시 참회록에서 일종의 거울과 기능이 같습니다. 즉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듯 우물도 결국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다.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 바람, 공간학적 표현이죠. 바람은 촉각적 표현, 파란은 시각적 표현입니다. 촉각을 시각화시켰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더 신선하죠, 그렇죠? 가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우물을 우물을 찾던 화자의 심상은 어땠죠? 외딴, 그리고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화자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 속의 상황은 어떻죠?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죠, 여러분? 그 우물 속 세상과 화자의 모습은 서로 대조됩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화자와 맑고 파란 우물 속 세상은 서로 반대 관계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우물 속에 한 사나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우물 속 그 맑고 파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어떤 고독감, 쓸쓸함이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왜요? 그 고독과 쓸쓸함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뭘 느낀다?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가엾어진다. 그래서 도로 다시 갑니다.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왜? 우물 속 상황과 역시 그 사나이의 모습은 대조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밉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또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역시 그 사나이, 즉 개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앞서 그 우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밉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억이 되었습니다. 뭐죠, 여러분? 두 자아가 결국 화해,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에 바탕을 둔 갈등의 해소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해소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있죠, 그죠? 예. 결국 자화상, 자신의 성찰을 통한 갈등의 해소 정도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식입니다. 자, 우물의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세요.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사용됐죠. 외딴 우물. 화자의 어떤 쓸쓸한 고독한 감정, 정서를 외딴 우물에 이입한 겁니다. 그리고 공감각적 표현도 사용됐죠. 파란 바람. 내용 정리 보겠습니다. 성찰적이고 고백적입니다. 어조는 여성적이고요. 그 다음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한 증오, 그리고 그 증오의 극복을 통한 애정이 되겠죠. 특징, 평이한 구어체 사용과 산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죠. 그죠?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있습니다. 미워집니다. 다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있습니다. 역시 미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 유사한 구조, 반복 사용. 그 다음 자연과 화자의 모습을 대조시켰다. 맑은 하늘, 신선한 바람, 반면 외로운 화자의 어떤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화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용님이 쓰신 유리창이란 시입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화자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열 없이, 기운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하고 입김을 붑니다. 그랬더니, 자, 입김을 흐린다. 이건 뭐죠, 여러분? 그 차고 슬픈 것을 바라보는 어떤 연민의 행동이죠. 차고 슬픈,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슬플까. 그게 안타까운 거. 그래서 입김을 하고 분 겁니다.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여기서 언 날개의 의미가 뭘까요? 차고 슬픈 것과 같습니다. 그죠?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죽은 자식입니다. 화자는 자식을 잃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 차고 슬픈 것을 통해서 자식의 이미지를 본 것입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식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간절함입니다. 근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볼수록 그 차고 슬픈 것, 그러니까 그 성애죠, 그렇죠? 예, 자식의 이미지는 사라져 버리고 무엇만 나타납니까? 새까만 밤만 나타나. 새까만 밤. 결국 이거는 어떤 그 부정적 현실이 되겠죠. 자식을 다시 볼 수 없는 부정적 현실만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좌절.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힙니다. 좌절이 느껴집니다. 물 먹은 별,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새까만 밤이 탁 나오면서 자식은 동시에 이제 뭐가 됩니까? 별처럼 반짝하고 박힙니다. 근데 그 별을 바라보는 아빠의 그 안타까움이 결국은 그 눈물 글썽글썽 이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죠. 물 먹은 별 역시 자식의 이미지입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따라서 여기서 이제 유리의 의미, 이때 유리는 결국 자식과 아버지를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리를 닦는 행동은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입니다. 이 부분 역설입니다. 외롭다, 근데 황홀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만 자식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나에게 황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볼수록 자식은 멀어져 갑니다. 이때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은 외롭겠죠. 따라서 외로움과 황홀함을 동시에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즉 자식의 죽음의 어떤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폐혈관, 예전에는 폐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핵 같은 병이 못 먹었으니까, 또 치료를 제때 못 받았으니까 자식도 결국 폐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 역시 죽은 자식의 이미지입니다. 따라 이 시에서는 죽은 자식이 차고 슬픈 것에서 날개로, 언날개로 다시 별로, 그리고 산새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법은요, 이미지의 전환을 사용했죠. 그죠? 즉 차고 슬픈 것, 이것이 언날개로, 이게 다시 별로, 그리고 산새로 이렇게 자식의 이미지를 전환시키면서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리의 상징적인 의미, 유리는 자식과 아버지를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역설적 표현 사용, 그리고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밝힌 부분에 대한 직설적인 감정의 표출, 직설적 표현,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직설적이고 사실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상 표현상의 특징이었습니다. 내용 정리 보시겠습니다. 상징적이다, 그리고 애상적이다. 애상적, 자식을 잃은 아픔이 들어가 있으니까 슬프다, 그죠? 그 다음에 어조, 감정이 절제됐습니다. 주제, 자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죽은 아이를 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모순된 표현, 즉 역설적 표현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백석의 여승입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주치의 냄새가 났다. 현재의 여승입니다. 옛날같이 늙었다. 현재의 여승. 원래 여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주치의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주치의 냄새는 완전히 산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가주치의 냄새, 즉 속세를 벗어난 어떤 탈속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속세의 모습을 완전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녀석이 됐다. 하지만 쓸쓸한 얼굴빛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완전히 여성이 됐을지 몰라도 쓸쓸한 얼굴빛만큼은 옛날과 다 같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화자입니다. 그런 여승이 서럽습니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은 금광입니다.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파리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훗날의 여승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파르스름한, 못 먹어서 입술이 파란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나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옥수수를 팔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 금전판 앞에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친구도 없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막 아이가 떼를 부린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딸아이를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게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가을밤같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각적 표현. 어머니의 그 마음 아픔을, 그 아픈 마음을 차갑게, 가을밤같이 차갑게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섭벌, 자식과 아내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남편은 일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가족이 해체되던 현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일제의 꿰매 꼬여서 북간도 또는 북해도 일본 본국으로 강제징용 저다시피 끌려가서 소식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가족이 해체되는 모순적 모습입니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 무덤으로 갔다. 결국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날은 산꿩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이죠. 즉 화자의 감정이 산꿩에 이입된 것입니다. 산절의 마당 뒤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날 여인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승이 된 여인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완전히 여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가주치의 냄새가 나니까. 하지만 딸아이를 그 가슴에 묻은 그 어머니의 한만큼은 가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낯은 쓸쓸합니다. 역순행적 구성법을 쓰고 있습니다. 회상적이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다음은 이문재의 산성눈 내리네입니다. 산성눈 내린다. 그냥 눈이 아니라 산성눈입니다. 이 산성눈은 결국 도시화의 부정적 산물이 되겠죠. (12월) 썩은 구름들 아래. 썩은 구름들, 도시화, 산업화의 폐해가 되겠습니다. 병실박 아이들은 놀다 간다. 여러분 보세요. 도시화의 부정적인 산물인 산성눈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과 도시화의 부정적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배경이 아마 크리스마스 무렵인가 봅니다.
산송눈 하얗게 온 세상을 덮고 있다.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그런 산성눈이 덮인 세상을 나도 모르게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현실이죠. 뭐가 느껴진다? 조소와 냉소가 느껴집니다. 캄캄하고 고요하다. 그러고 보면 땅이나 하늘, 자연은 결코 참을성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산성눈은 뭐란 얘기야?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보복입니다. 산성눈 한 뼘이나 쌓인다. 폭설이다. 자연의 보복이죠. 다음,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의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 모두 산업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산업화 현실 속에 산성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무서운 이 시대의 속도에 치여 몸과 마음의 석가래 몇 개의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화자의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무섭게 발전하는 이런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결국 자연의 보복행위는 산성눈을 통해서 표출되고 거기서 화자는 절망적인 인식을 느끼는 겁니다. 쓰러져 숨쉬다 보면 싯필줄 속으로 모래 같은 것들이 가득 고인다. 산성눈 펑펑 내린다.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것이겠죠. 펄펄 사람의 죄악이 내린다. 하늘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시 절망입니다. 절망적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 문제에 산성눈 내리는데요. 비판적 고발적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고 환경, 즉 자연 환경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어떤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 산업화 문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비극성이 되겠습니다. 특징,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대상,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다음 산성눈의 상징성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산성눈과 그 속에서 맑고 티 없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그 자연 파괴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비극성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작품 감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소설 분석입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우리가 소설의 3요소라고 하죠.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소설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는 작가의 중심 생각입니다. 즉 작가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관, 인생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주로 암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주제는 주제의 제시 방법, 작가의 중심 생각인데요.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즉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명시적 제시 방법. 그러니까 인물 대사를 통해서, 그죠? 주로 이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죠. 이런 건 명시적 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암시적으로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배경을 통한 제시,
배경을 통한 제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윤흥길의 장마. 장마라는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마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고 장마가 맑게 개면서 그 대립과 갈등에서 회복되게 되는 내용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뭐 또 그 영화 카트 압니까 여러분? 카트. 애니메이션 만화 송곳과 비슷한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파헤친 작품이에요. 근데 자, 왜 하필이면 카트겠습니까? 즉 백화점 대형마트는 비정규직의 어떤 집합체죠. 그 마트의 카트라는 상징적 배경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모순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상징을 통한 주제의 제시도 있어요. 상징. 그 다음 반어를 통한 주제의 제시. 그 다음에 뭐 풍자를 통한 주제의 제시, 역설을 통한 주제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암시적 방법이죠. 주제가 인물의 대화나 논평에 의해 직접 제시되는 걸 말하는데요. 주로 고전소설 또는 이육사라니 참 이광수의 어떤 계몽소설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축적 방법, 암시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작품의 여러 요소, 그러니까 배경이나 상징, 반어, 풍자 등 이런 암시적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걸 함축적 방법, 암시적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현대소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소설 구성의 단계는 5단 구성을 취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그것인데요. 발단은 배경이 제시되고 등장인물 또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전개는 사건이 시작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위기, 갈등이 심화되죠. 그리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마지막,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제시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 구성의 종류입니다. 자, 구성 단계였고요. 이거는 구성의 종류, 단일 구성입니다. 하나의 중심 사건으로 전개되는 구성을 말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단편 소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는 단막극 있잖아요, 그렇죠? 단막극 드라마 이런 것들은 단순 구성입니다. 즉 갈등 요소가 단순하죠. 두 번째, 복합 구성입니다. 둘 이상의 이야기가 얽히면서 진행되는 구성인데요. 주로 이제 장편 영화나 장편 극이 되겠죠. 주말 드라마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복합 구성이 됩니다. 갈등이 여러 개가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적 구성입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고전소설 같은 경우가 평면적 구성입니다. 처음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됩니다. 반면 입체적 구성입니다. 시간적 흐름이 과거와 현재와 교차되거나 또는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입체적 구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이런 입체적 구성법, 즉 시간 교차적 구성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현재의 그 등장인물과 과거의 등장인물이 서로 어떤 뭐 교감하는, 그렇죠? 서로 소통하는 이런 형태의 장르가 많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입체적 구성법입니다. 다음 피카레스크식 구성입니다. 동일한 등장인물과 동일한 배경이 반복되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드라마 시트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시트콤은요,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등장인물, 동일한 배경이죠. 그런데 매 회마다 독자적인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가 끝나면 또 다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이런 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시트콤, 만화 식객 여러분 보셨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허영만 작가의 식객 같은 작품 보면요, 주인공은 그 진수하고 성찬이죠. 기자 진수하고 요리사 성찬, 대령수술을 꿈꾸는 성찬인데요. 매 회마다 이제 그 요리의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에피소드가 다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은, 옴니버스가 스페인 말로 이제 합승마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죠. 버스인데요. 버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스에는 한 명의 운전 기사분이 계시죠. 그리고 승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기사는 결국 누구다? 작가입니다. 버스는 뭐가 된다?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승객은 등장인물인데요. 승객1, 승객2, 승객3. 이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각자의 생각을 하면서 가죠.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하나의 작품 속에 승객 1이 주인공인 작품, 승객 2가 주인공인 작품, 승객 3이 주인공인 작품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봉산탈춤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봉산탈춤은 우리 전통 이제 그 민속곡인데요. 봉산탈춤은 매 장마다 주인공이 바뀝니다. 뭐 양반춤 과정에서는 양반이 주인공, 꼭두각시 과정에서는 꼭두각시가 주인공, 파괴승 과정에서는 파괴승이 주인공이죠. 인물도 바뀌어요.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여러분, 액자식 구성은요, 액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자가 있잖아요. 근데 액자에는 액자 그림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액자식 구성에서 이 액자 속 그림은 내부 이야기, 내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액자는 뭐가 된다? 외부 이야기, 외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두 개예요. 외화와 내화. 그런데 액자에서 중요한 건 그림이지 액자 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액자 틀은 결국 작품과 누구를, 독자를 이어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액자라는 것은. 수단. 마찬가지예요. 외부 이야기는 독자를 내부 이야기로 안내하는 일종의 뭐가 된다? 중간 통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외부 이야기를 갖춘 구성이 액자식 구성이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기억하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화초에 물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전화가 와요. 따릉따릉 전화를 받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입니다. 혹시 뭐 땡땡땡 씨 아십니까? 자, 그분은 그 할아버지의 형님이셨습니다. 전쟁터에서 희생된 형님이신데 유골이 발견된 거죠. 할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손녀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으로 가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어버리죠. 그 할아버지는 동생인 원빈, 그리고 돌아가신 그 형님 유골은 이제 장동건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의 상황이 막 이제 묘사됩니다. 내부 이야기는 그 장동건과 원빈의 이야기, 외부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 존재하는 구성, 이런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 주요 이유가 있어요. 즉 내부 이야기만 있는 것보다는 외부 이야기를 갖추고 있으면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자식 구성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체입니다. 문체는 작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작가의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작가는 작가 자신이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체상의 특징인 거죠. 그걸 자, 편집자적 논평 또는 작가의 개입이라고 해요. 작가가 소설의 서사 내용 구조에 직접 관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고전소설 아니면 판소리계 소설에서 두드러진 문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판소리 문체입니다. 주로 판소리 사설과 같은 언어적 표현 양식을 사용한 문체를 말하는데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지문에서도 사투리나 비속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구어체를 쓰는 겁니다. 그런 걸 판소리, 사설체 문체라고 하는데요. 주로 채만식의 작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 치숙 같은 작품들은 풍자적 소설이면서 동시에 판소리, 사설체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물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은 소설에서 주인공과 같은 주동적 인물, 그리고 주인공과 대립되는 반동적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의 역할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춘향이는 주동적 인물이 되는 것이고 변사또는 반동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말합니다. 반면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흥부는 평면적 인물이고 놀부는 나중에 회개하니까 입체적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전형적 인물이 있고 개성적 인물이 있습니다. 전형적 인물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보편성을 띤 인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춘향은 지고지순한 어떤 정절을 지닌 여인의 대표격입니다. 그럼 춘향은 그때는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죠. 반면 개성적 인물은 집단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독특한 인물을 말합니다. 예컨대 춘향전의 방자 같은 경우 일반적인 우리가 하인이 갖고 있던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 있죠, 그죠? 주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수동적, 종속적 존재였던 일반적인 하인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방자는 입체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물 제시 방법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인물을 제시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 제시 방식입니다. 즉 서술자가 그 인물을 직접 성격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못됐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방식이 직접적 제시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 방식 또는 보여주기 방식, 분석적 제시 방식 또는 해설적 제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간접적 제시 방식 또는 보여주기 방식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런 걸 간접적 제시 방식이라고 해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인물의 행동, 버릇, 대화 및 갈등 상황을 보여주면서 독자가 스스로 성격을 파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입니다. 갈등은 인물과 인물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말하는데요. 그 갈등 양상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과 일단 외적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총 5가지의 갈등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갈등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첫 번째 외적 갈등인데요. 외적 갈등, 먼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입니다. 인물과 다른 인물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말하는데 예컨대 김유정의 봄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든 그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뱃속, 입속을 챙기려는 장인과 또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일만 해주는 사위와의 갈등이죠. 그럼 개인 간의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과 그 다음에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예컨대 영화 베테랑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베테랑. 거기서 황정민이 부당한 그 재벌 3세 누구죠? 유아인과 이제 대립하는데, 사실은 사건을 파헤쳐가면 파헤쳐갈수록 거대한 어떤 사회 악의 음모가 황정민을 옥죄죠. 결국 거기선 개인과 사회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춘향전, 춘향과 변사 또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춘향과 한 여성의 정절을 억압하는 조선사회의 모순과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입니다. 인물의 삶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리의 역마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역마살을 타고 난 주인공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팔자 소관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중에 엿판 하나 맞춰들고 결국 엿장수의 삶을 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게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 뭐 이것 외에도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적 갈등입니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리적 갈등을 말합니다. 주로 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 보면 무슨 자아?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아와 그 다음에 그 무기력한 현실로 옥죄는 어떤 그 무기력한 자아와의 갈등이 되겠죠. 그죠? 앞서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도 그 우물 안에 있는 자아와 우물 밖에 있는 자아가 서로 갈등합니다. 이런 걸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점입니다.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이 내가 등장하냐 아니면 내가 없느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 되는 거고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리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심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인데 자 심리가 들어가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들어가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가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점이니까 결국 주인공의 심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심리는 알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전지적 시점이에요. 즉 작가가 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1인칭 시점이 아니지만 심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자 3인칭 시점 중에 심리를 알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 시점,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 제시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물의 내적 분석에 의존하면서 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김유정의 봄봄, 또 이상의 날개 같은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부수적인 인물인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는 방식인데요.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요섭의 사랑방송인과 어머니. 주인공은 사랑방송인과 어머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 관찰자는 누구야? 어린 오키예요.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 내 어떤 서술자야? 전지전능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훤히 꿰뚫어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죠. 이런 걸 전위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전소설 또는 장편소설이 대부분 전위적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3인칭 시점인데 작가가 관찰자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등을 관찰하는데 주력할 뿐입니다. 사실주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고 단편 소설에 많이 사용되면서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